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영차 바다야 시청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 목포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 많은 발굴을 해서 한선의 실체가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한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한선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생경합니다. 네. 이게 한선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배를 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배 선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예, 예. 조선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한선, 한옥, 한복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근데 대체로 지금 기록으로 보면 그 북학파 실학자인 박재가 선생님이 그 정유각집에 시를 한 편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2월이 돼서 한선을 정박하니 하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걸로 봐서 대체로 1800년경 전후에는 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배가 오래전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우리 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바다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중국으로 건너가거나 일본으로 건너갈 때 당연히 배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선의 역사는 우리 역사의 시작하고 같이 시작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지은 배, 이 배는 어떤 겁니까? 현재까지는 경남 창녕에서 발굴된 비봉리 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비봉리라는 그 앞에 조개무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창녕은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이제 큰 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2005년도 발굴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센세이셔널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8,000년경 정도로 나왔습니다. 현재부터. 굉장히 오래됐고 그 8,000년이라는 수치에 이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배 형태로 발굴된 실물은 네덜란드에서 발굴된 역시 통나무 배입니다. 이게 대체로 8,300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불과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3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260톤에) 달하는 대형 배 신한선. 이 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선입니다. 신한선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5년 어부의 그물에 도자기가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700년 동안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보물들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한선에는 막대한 양의 도자기를 비롯하여 동전 등 다양한 유물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한선 발굴 유물 중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364점의 목간이었는데요. 이 목간에는 무역선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간에 따르면 신한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 국적의 무역선이었습니다. 신한선이 중국의 배라는 것은 구조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신한선은 고려 선박에는 없는 용고를 설치하고 하부는 수밀 격벽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는 중국 전통 범선의 큰 특징입니다. 중국 선박인 신한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고려, 일본이 삼강 무역을 했으며
세 나라가 문화와 문물을 교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청자 외에 그 고려 유물들의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무역 상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청자 외에는 다만 고려 선원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 신안선은 이 원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고려가 개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신안선은 우리나라 해양사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모두 14척.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해 우리는 해양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닷속에는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유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발견할 때 그 배 흔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금방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된 것이 바로 이제 펑라이 고려 고선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중국에서 발견이 됐죠. 산둥반도에서 보면 칭다오에 이제 약간 이제 대각선으로 있는 그 바레만 쪽에 있는 그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버려진 배가 발굴이 됐었습니다. 4척이. 그 중에 이제 3호선, 4호선이 이제 한선으로 밝혀졌거든요. 그 배를 중국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외판을 결합한 건 한선 방식으로 결합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가룡목이 아니고 격벽이랑 늑제가 나왔습니다. 한선은 가룡목으로 외판을 결합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에 외판이 있으면 가룡목, 이런 막대기로 좌우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했다. 근데 펑라이 고려 고선에서는 격벽이 나온 겁니다. 격벽.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랑 중국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 배의 실체가 뭐냐 가지고 국제 학술대회를 했고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배는 고려 선박으로 이제 확증이 됐고요. 그래서 시기는 대체로 14세기로 확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안하고 남해안이 이제 주된 이제 활동 부대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중국과의 교류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그 전통 사회에서 생계 수단의 하나였던 어로 행위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안하고 남해안의 특징은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도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0m 정도고 우리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만 해도 3.5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뻘들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썰물이 될 경우에는 뾰족한 형태의 배들은 이제 주저앉게 되죠. 넘어져서 다음에 배가 들어오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평평한 썰물 때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떠 있을 수 있도록 오늘날과 같은 평저선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한선. 예부터 멸치가 풍부한 흑산도 부근에서는 멸치잡이 한선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60년) 동안 한선을 만들어 온 조선사 조일옥 장인. 여전히 못부터 널판까지 뽕나무만을 사용한 전통 목선 제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선 보존을 위해 20년 전에는 가거도 멸치잡이 배 복원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설계도 없어도 구두로 배를 전문으로 짓는데 도대체 목수들을 수십 명 데려갈 때 모르니까 도번을 이렇게 이제 그려는 방법 가르쳐주고 안 되면 나한테 다시 그려가고 이 도번을 모르면 이 작품이 안 돼버려요. 한선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척의 배를 만드는 데만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이 소요됩니다. 애정과 열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조인옥 장인이 한선을 돌보고 끊임없이 제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것이라도 없어지면 옛날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건 모르잖아요. 책으로만 난 것은 안 돼. 무엇이든지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어. 크게 이 한선의 구조라든지 한선의 규모라든지 바뀐 시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9세기 장보고 시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828년 이전에는 지금의 이제 산동반도의 법화원을 근거지로 해서 신라, 일본의 핫가다까지 이 항로를 다니려면 거의 15일에서 20일 이상을 소요되는 아주 긴 항로거든요. 그러니까 산동반도만 가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또 남중국에까지 또 연안을 따라든 또 흑산도에서 바로 정서로 항해를 하든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까지 항해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정도 항해를 하려면 적어도 뭐 2, 30톤 또는 뭐 50톤 정도의 상당히 큰 선박을 가지고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톤의 유래가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 드리면 톤이라는 건 우리말이 아닙니다. 영어의 톤인데 중세 유럽에서 가장 많이 그 해상으로 운송했던 화물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는 통을 우리 오크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통을 불어로 톤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TONNE, 뭐 TONEAU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단순히 포도주를 담는 용기였죠. 근데 12세기, 13세기 넘어가면서 배들이 포도주를 싣고 오면 왕이 이제 세금으로 하나씩 뭐 몇 통씩 떼가는, 이를테면 나 12개의 포도주를 싣고 왔어. 그러면 한 통은 국왕 거로 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이제 그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결국 포도주 통의 톤에서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이제 톤은 또 아까 1000kg를 1톤으로 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배에서 톤은 1000kg를 1톤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그냥 톤으로 환산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항로에 따라서는 원양선하고 또는 연안선하고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선일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짐과 여객이 같이 탔으니까 이제 화객 겸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건 싸움하는 병선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뭐 고려시대 때는 태조의 누선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몇 층의 누각이 있는, 우리 층이 있는 굉장히 큰 배였다는 거죠. 초마선이라든지 또는 창을 장비한 뭐 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려시대에도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뭐 맹선이니 또는 뭐 판옥선이니 뭐 거북선이니 다양한 이제 명칭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판옥선이나 거북선은 우리 시청자분이 많이 들어봤거든요. 좀 뭐 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배입니까? 이제 판옥선을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제 쌀을 운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또 그것을 유사시에는 전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선 초기에서 한 중종 때까지는 우리는 병조선이라고 해서 병선하고 조운선을 겸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구들이 왜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전에 계속 이제 연안을 침략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함으로는 대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맞대응을 하면 외인들은 칼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명종 때에 이르러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높은 데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배가 바로 판옥선입니다. 그러니까 판옥선은 말 그대로 바닥은 평평하지만 갑판 위에서 대포나 활을 쏠 수 있는, 즉 원거리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든 배입니다. 그럼 이제 거북선은 뭐가 다르냐? 거북선은 말 그대로 거기에 뚜껑,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개판이 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개판이 되지만, 그래서 판옥선에 갑판 위로 덮개를 씌운 것이 이제 거북선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북의 머리를 앉힌 것이 거북선의 모양이니까 기본 큰 골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외구의 배하고 그 조선 우리 수군 배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지없이 일본 배들이 깨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그런 그 근거들이 있습니까? 명량해전에서 그 뭐 충돌한 게 나오고 또 일부 난중일기에도 이제 충파했다라는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로 만든 배가 서로 부딪히면, 그래서 저희 항해학이나 이제 이쪽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파했다는 것은 실제 가서 부딪힌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그 깨트렸다라는 의미로 대포를 쏘았거나 뭘로 다른 걸로 깨트렸다는 의미지, 부딪혀서 깨트렸다라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조선강국 대한민국, 이게 캐치프레이즈 같이 잘 쓰거든요. 이 한선이 우리 이 조선술 발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역사적인 이제 우리 의미 찾기인데요. 1900년 전후를 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침탈을 해서 그 어선을 거의 일본식으로 이제 다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든 이 남서해안에 있는 어선들은 거의 이제 일본식으로 개량된 일본식 배였지만, 기본적으로 선체를 만드는 방법은 한선식으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해방 후에 대한조선공사라는 거기에 이제 남아 있어서 그런 분들의 그 기술적 전통이나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기능인들이 당연히 이제 조선공사로도 가서 일을 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 조선소에도 일을 하시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우리가 대형 이제 조선소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2000년대 초까지 우리가 세계 조선술 1등을 차지했고, 뭐 이제 그 이후 중국에 조금 내줬었습니다만 2018년에 다시 또 우리가 조선 1등을 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이제 거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기술적 전통이라는 게 꼭 똑같은 모양의 배를 만들어야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로를 해야 되고, 또 옆에 섬으로 가야 되고, 또 이웃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이든 항포구에든 있었던 그런 작은 조선소에서 있었던 기능인들, 조선 장인들이 그 장인의 어떤 혼을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그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우리 목포 지역에서 저도 오래 살았었습니다만, 목포에 오니까 참 좋은 것이 늘 배를 타지 않으면 옆에 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목포를 근거지로 해서 국민들이 목포에 와서 배를 타고 가까운 섬 또는 뭐 먼 섬으로 이렇게 가서 배를 타는 걸 좀 즐기고, 바다를 단순히 바닷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배 안에서 보는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활성화되고 좀 좋아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